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전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본격 대선 채비에 나섰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야권 연대를 이루고 정권 교체를 이루어낼 유일한 정치인 이재명, 삼성 재벌 등 불이한 기득권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낼 이재명, 그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나라 건설에 함께 나서 주십시오. 그동안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한 최고위 동안에 많이 배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대표님, 복사 소가수다.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역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의 힘 당 말고요.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우리 국민들께서 과거의 그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그 역정에 함께하겠습니다. 최고위원 당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김동연은 할 수 있습니다. 4년 중임 문건형 대통령제, 결선 투표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으로 제7공화국의 문을 활짝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전권 법적 카르텔, 또 공직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을 깨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네, 요즘 화제의 드라마 제목 폭삭 소가수다란 방언으로 수고하셨다는 얘기도 나오고 민주당 최고위가 화기애애했는데요. 먼저 당 밖의 시선부터 여쭐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 마지막 이제 대표로서 자리를 한 가운데 그 마지막 이제 작별 인사니까 훈훈하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당에 들어올 때, 당 대표직에 들어올 때는 험했는데 그래도 지금 나갈 때는 상황이 많이 좋은 상태에서 나가서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 체제 안에서는 이제 참 천상천하 유아독존 지존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또 오늘 최고위원들 그냥 맹비어천가로 그냥 이재명 대표 대권 가도에 상당한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그 모습. 뭐 민주당 식구들은 상당히 화기애애지만은 너무 좀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야 저렇게 한 사람한테 또 매몰되면은 적어도 위험한데.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명비어천가가 곱게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그렇습니다.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캠프 사무실로는 국회 앞에 용산 빌딩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대선 명당 중에 하나인가 봐요? 아마 뭐 저도 아직 한 번도 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렇게 많이 거론되던 그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곳인데 사실 선거 사무실로 가장 좋은 곳은 뭐냐면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어디가 됐든 이재명 대표의 경선 캠프 사무실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많이 모이는 온기가 가득한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식 출마 선언은 내일 하는 건가요? 아마 오늘 당대표직을 사퇴했으니 네. 다음 주까지 넘길 필요는 없을 거고요. 그렇다면 내일과 모레 이틀 사이에 출마와 관련된 그런 출마 선언 이벤트가 예. 아마 기획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2017년 대선 때는 소년공으로 일했던 시계공장에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네. 이번엔 어디서 할 걸로 예상되죠? 아마 제가 뭐 아는 바는 없지만 그냥 정치를 오래 해온 경험칙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굳이 그 소년공 어렵게 자라온 자수성가 뭐 그런 이미지를 강조했던 2017년과는 달리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제일 앞서가는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굳이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참모라면 아마 국회에서 선언하는 것을 권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 불과 얼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현 불법 비상계엄을 통해서 민주주의 전당인 국회를 기능을 쉽게 하면 정지시키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정리하는 이미지, 또 그것과 차별화하는 이미지 속에서 나는 이재명은 이 국민의 대의 기관인 또 민주주의 전당인 국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아마 국회를 출마 선언의 장으로 권하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 예. 가까운 그런 분야를 관장하는 참모들이 어떤 건의를 드렸고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는 아시면서 안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예. 네, 어디서 출마 선언을 할지 궁금한데 당대표 사퇴에 맞춰서 이재명 전 대표가 책도 출간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이제 박수현 의원님 제가 평소 참 존경해요. 저분은 참 의회주의자면서도 이게 정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균형성이 참 많이 작동돼요. 그러니까 제가 2018년 그때 원내대표를 할 때도 그때 이제 국회 문희상 의장님 비서실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뭐 여야관계 지금 원식 국회의장 같이 원내대표하고 나중에 후반부는 저기 홍영표 대표랑 이렇게 하고 있는데 늘 그래 티각태각 하더라도 국회의장실에서 우리 박수현 저 실장께서 참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가서도 그때 그래도 여야 관계가 그나마 괜찮았죠. 그렇게 정치를 실종시키지 않는 그런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오늘 이제 이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제 자기 인천공항이 나는 인천시장도 아닌데 왜 인천공항에서 굳이 예. 미국으로 거기서, 출장 가는 예.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출장 가는 길에 그냥 하는 그 모습 나름 자연스럽게 이제 자신은 만들려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 그게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거죠. 출장 가려면 출장만 가지 뭐 굳이 인천공항에서 그것도 대선 출마 기자회의를 갖다가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면은 아마 민주당 내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물론 자연스럽게 본인이 뭐 그렇게 뭐 취했지만은 예. 그래도 그건 아니죠. 예, 정치가. 무성의한 것인지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말씀하신 것처럼 김동연 경기지사는 오늘 인천공항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김경수 전 지사도 이번 주 후반에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인데 이런 가운데 김동연, 김경수 이 두 사람이 어제 비공개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일단 서로 출마에 대해서 이제 김동연 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경제부총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김경수 전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진영에 많은 그 관련을 가지고 있는 뭐 소위 친문 후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언론에서 분류를 하니까 그렇다면 서로 간에 경쟁을 해야 될 입장에서 서로 뭐 형님 뭐 아우님 해가면서 내가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됐으니 서로 우선 이해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 예의를 지켰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그 경선 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협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경선 룰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공감대를 이루면서 어떤 연합 전선을 함께 펴고자 하는 그런 대화도 뭐 자연스럽게 좀 나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 비명계 중에 김두관, 김동연, 김경수, 김부겸 4K라고도 불렸는데 김부겸 전 총리는 오늘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부겸, 뭐 박용진 의원 이런 분들은 이제 불출마했을 물론 얼마 전에 이제 요 며칠 전에 이제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집안에서 또 상도 당하고 계략이 없었죠. 그렇지만은 본인이 뭐 대권에 대한 확고한 권력욕이 있다 그러면 또 출마를 했겠지만은 아무래도 또 민주당이 이번에 호기를 맞이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너무 과도한 또 당내 경선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그런 유일한 강력한 후보인 이재명 대표가 좀 거슬러지는 그런 측면에서 자기는 빠져 있겠다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박수현 의원 뭐 정치력 이야기했지만은 김동연 의원이나 이제 특히 김경수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더라도 그 이제 출마 선언 그 그림 자체는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치적인 좀 조언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 들어가면은 그나마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단독 플레이로 지금 현재 민주당이 아마 기회를 댈 수 있고 또 그렇게밖에 그러면 상당히 국민의힘은 지금 다이내믹하게 다양성을 또 추가하면서 많은 뭐 플렉시블한 가운데서도 좀 극적인 장면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안심할 국면은 안 돼요. 그런데 김동연 지사 같은 사람 저렇게 정치를 저분도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 오랜 관료를 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나마 이재명 대표하고 이렇게 대선 경쟁 레이스를 펼치겠다 그러면 좀 민주당 내에서도 좀 정치적인 기술을 좀 이분한테도 좀 제공해주는 어원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빠뜨렸어요. 정치적 기술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대권 주자를 알아봤고요. 한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신경전도 엿보입니다.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불러주시면 제가 와서 매번 부르면 매번 우리 저 회의하는 거 말씀드리죠. 지금 뭐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우리 더 잘하시라고 박수 크게 합니다. 영원히 말고 남자 김문수라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탈레반이라고 좀 유연하지 못함을 좀 지적을 했는데 뭐 우리 홍 시장님, 뿐만이 아니라 홍 시장님의 또 고견이니까 잘 듣겠습니다.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습니다.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이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거짓과 감언 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벌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 잡겠습니다. 네, 김문수 전 장관의 출마 메시지 듣고 오셨습니다. 깨끗한 제가 피고인 이재명을 이긴다면서 이재명 전 대표의 12가지 죄목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어떤 그 국민의힘은 제가 좀 비판을 한 가지를 꼭 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에 이르게 한, 탄핵시킨 국민들이 불행과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입니다. 그래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하나는 내가 적어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나는 이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지만 나라도 불출마하겠다라고 국민께 그렇게 사죄하는 그러한 진실한 당원이 한 분도 없어요. 뭐가 그렇게 그 자리가 좋다고 가서 그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출마를 하려고 달려듭니까? 그런 측면이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 나오셨는데 진심으로 제가 존경한다니까요.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이랬어요. 형님 같으신 분은 왜 한다고 안 하고, 정작 해야 할 분은 가만히 있는데 안 해야 될 분들만 저렇게 한 20명씩 달려듭니까? 그래서 대표님 꼭 그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후보에 출마하십시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 하여튼
좀 아쉽습니다. 예. 누가 하나 국민 앞에 좀 사죄하는 모습으로 내려놓는 분이 없고 어떻게 저렇게 15명 이상 20명 가까운 분들이 그렇게 내란을 일으키고 위헌 불법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이 물러난 그 자리에 같은 당원으로서 저렇게 도전을 한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저는 비판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김문수 장관 이제 후보께서 이재명 대표를 역시 거론을 하셨는데 충고해드리고 싶은 것은 기승전 이재명, 반 이재명만 가지고는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에 선택받기가 어렵습니다. 오늘까지는 그렇게 하시는 거 봐드리겠는데 예. 이제 내일부터는 적어도 윤석열 내란이 일어난 이 사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여기에 메시지를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충고도 드립니다. 서로 존경한다고 하시는 두 의원님 모시고 대담을 진행하니 저도 좋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 아무래도 중도 외연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자꾸 나오니까 노동운동가 출신임을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청렴하고 자신은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우리 보수 진영에서 가장 그래도 운동권 출신, 그러니까 흑수저, 그런 사회적 약자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뭐 정치인들 손에 꼽으라면 몇 명 안 돼요, 진짜. 저도 같이 이제 노동운동을 한 사람인데, 원래 이제 청계천에 이제 그 계단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어려운 노동운동의 길을 걸으면서 옥고도 또 많이 치렀죠. 근데 어느 날 한때는 또 이제 인천 5.3 사태를 주도할 정도로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상당히 그 급자적 인사에서 이제 전향을 해가지고 보수파의 이제 상징적 인사가 됐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지청이 이제 홍준표 시장하고 이제 좀 이렇게 겹치어져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엄격하게 정치의 입문도 두 사람은 같이 했어요. 그때 같이 했지만은 그 이후에 걸어온 길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제가 2018년도 그때 지방선거를 하는데 그때 서울시장 후보를 정말 뭐 오세훈 서울시장을 갖다 그때 제2의 발판으로 만들어주고 이 사람을 영입했으면 하는 그런 강력한 바람에 사실상 당시 홍준표 대표랑 저랑 좀 충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뭐 물론 오 시장을 그때 시도는 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홍준표 당시 당 대표가 뽑아둔 카드가 대구에서 경기지사 마치고 대구에서 이제 정치적 발판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뭐 중앙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대구에서 택시 운전대 잡고 있는 그런 김문수라고 뭐 합니다만은 그 사람을 서울시장 후보로 이렇게 전격적으로 카드를 뽑아들은 사람이 바로 홍준표 대표입니다. 그럴 정도로 막연하면서 형 동생 가까운 사람인데 뭐 그런데 우리 또 홍준표 또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또 이 싸움에서는 어떤 게 오든 뭐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흥행 이슈 메이커로서 역시 뭐 이 탈라반의 이야기는 저도 중동 생활 좀 했지만은 참 하면 되게 이게 낯선 이야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막역하고 돈독했던 사이, 그리고 영혼이 맑은 남자라고 칭송했던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해서 문수형이 탈레반이다라는 표현은 좀 왜 나왔다고 보세요? 아니 이 시점에서 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사실은 사회주의 혁명을 한때 꿈꾸었던 청년 시기에 그런 김문수 후보와 비슷한 길을 걸었던 전력이 있는데 경력이. 그런데 마은혁 후보가 몸담았던 노동운동 조직이 인민노련이에요. 근데 인민노련 그러면 마치 북한이 상상되는 막 이런 거 같잖아요. 탈레반 이상의 막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인민노련은 인천 지역의 민주노동자연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북한과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뭐 정말 극좌로 경도된 그런 어떤 뭐 종북 뭐 주사파 뭐 이렇게 평가하지만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노동운동 시절의 그 노선은 훨씬 마은혁 후보보다 훨씬 더 좌측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탈레반이라는 얘기도 하는 것인데 뭐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치를 하게 되면서 저희 같이 작은 정치인도 전 인생을 통해서 평가를 받고 가치와 철학을 또 점검을 받는 것인데 뭐 대통령 후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살아온 전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아마 홍준표 후보는 경쟁의 심도 느껴서 탈레반 원리 원칙대로 세게 싸워온 운동가라고 치켜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극좌였거든요. 뭐 이런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김문수 전 장관과 홍준표 시장 이야기 해봤는데 한편 한동훈 전 대표도 내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대선 출정식을 연다고 합니다. 계단 앞에서 하는 것,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는 걸 강조하려는 그렇습니다. 걸까요? 저는 그 의미를 제일 크게 두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일 보수 진영의 당 대표로서 그때 이제 우리가 배출한 그런 대통령이 비상 통치 수단의 하나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데 거기에 반해가지고 그건 아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잘못된 행위다. 그래서 자기가 앞장서 싸우고서 이걸 막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까지 했는데 자신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민주주의를 갖다 지켰고 그런 대의민주주의 이 공간을 자기는 존중하고 있다. 비록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중심의 그런 과도한 입법 권력이 행정부가 공백이 생기고 때로는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대의민주주의는 존경되어져야 되고 결론은 윤석열 정부가 망한 것도 이 쉽게 말하면 국회 이 공간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메시지를 이제 담고 그러니까 우리 보수 우파 진영을 좀 이해도 시키면서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중이 담겨 있다고 봐요. 예, 대선 예비 후보들의 출정식을 짚어봤고요.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한 뒤로 정치권의 후폭풍이 오늘까지 거셉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긴급 현안 질의도 진행됐는데요. 이완규 법제처장이 직접 출석해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이완규 법제처장 대통령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만사가 다 압니다. 집사 변호사 아니에요? 파면된 윤석열의 최측근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한덕수 대행이 임명함으로써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능멸을 그렇게 시키느냐. 저는 권한대행께서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입니다. 국민의힘 당적 보유 논란이 좀 있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바로잡고자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서 정치활동을 한 적은 없고요. 네.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제 국회 어떤 의원님께서 우리 법제처에 제가 국민의힘 당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걸 확인하고자 법제처에서 국민의힘 쪽에다가 네. 요청해서 공문을 제가 정당 활동한 적이 없다는 소를 받은 것이 있어서 요청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한 이완규 처장의 발언을 요약하면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사퇴 요구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 당적 보유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불법 비상계엄으로 온 국민이 상처를 받았고 공포에 떨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헌법 정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을 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윤석열 이 비상계엄을 옹호하기 위해서 했던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또 소속 의원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정말 지난 4달 동안 끊임없이 국민들이 광장에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과 파면으로 이제 이것이 끝나는가, 헌법 정신이 회복이 되는가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이 한덕수 대행의 또다시 제2 쿠데타라고 할 수도 있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번 국민 다 아실 거예요. 한덕수 대행이 작년 12월 26일 날 국회가 선출한 몫의 3명의 헌법재판관을 전국적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담화를 발표했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고 헌법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르느라고 임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을 저렇게 적극적으로 행사를 한다. 이것은 정당 간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 문제는 헌법 파괴와 헌법 정신의 이런 쇠락에 놀랐던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또 광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하는, 또 촛불을 들 수밖에 없게 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한덕수 대행이 국민에게 또다시 이런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헌법 정신을 걱정하고 헌법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예. 이 같은 민주당의 거센 반발, 한덕수 대행이 당연히 예상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헌법재판관 지명을 강행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한덕수 대행께서 이제 본인으로서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기 이전 상황의 대응과 또 파면되고 난 이후의 대응으로서의 역할, 이분은 심각하게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단순히 직무정지 됐을 때와 지금 그렇습니다. 아예 파면이 된 이후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조기 대선 통해 가지고 다음 새로운 대통령 리더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헌법과 법률에 의한 대응으로서의 역할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처음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에는 마흔의 지금 국회 목소로 이 재판관 임명을 갖다 보류를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제2의 뭐 또 탄핵까지 뭐 우려될 정도로 그런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버텼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에는 이제 바로 이제 임명을 하면서 문제는 이제 곧 문행배 이민선 재판관이 4월 18일자로 재판관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최소한 열흘 보름 전에는 후임 이제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제 임기가 종료되고 나는 이면은 뭐 다시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공백이 없어지는 거입니다. 뭐 그런 경우에 같은 경우는 2017년도도 또 박근혜 대통령 당시 파면되고 난 이후에 한교안 이제 근한 대행이 총리가 근한 대행을 하고 있을 때 당시도 헌재 재판관 한 사람 대통령 계란이 났을 때 임명을 했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갈래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두 명의 이제 임명자가 하는 것은 저는 크게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이제 한 사람 이 이완규 법제처장은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40년 넘는 막연한 그런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되어져서 한덕수 지금 대행이 이제 이 사람을 임명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 지금 민주당이 큰 압박을 하는 건데 보다 본질적인 전 문제는 제가 참 미리 예단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만일 이번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가 이제 이겨버리면은 그러면은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12가지 지금 현재 그 범죄 사실로 여러 가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이제 헌재에서 분명히 이게 헌재 심판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때가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 구성이 사실상 이 두 사람이 들어가 버리면은 흔히 말하는 보수 좀 색채 칼라가 짙은 그런 재판관들이 많아진다. 그런 우려 속에서 이 두 사람의 임명을 강력하게 저지해야 된다는 게 아마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황교안 권한대행 당시에는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현재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뭐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죠. 그대로 진행할 것이고요. 이 문제가 이제 그 헌법 정신과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기도 하고 실제로 실정법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는 내란 혐의로 현재 기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란 혐의로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을 한덕수 대행이 하고 있는데 내란 혐의로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가지고 내란 혐의로 기소된 사람을 지금 헌법재판관에 임명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수사 중이 아니라 기소가 되었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김성태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것 차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대행은 이 귀중한 이 권한을 정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적인 문제가 혹시 헌법재판소로 왔을 경우에 그것을 처리할 정치적 목적으로 이걸 좀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말 그 정치 인생에 많은 그 실수를 이번에 하고 계신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죠. 권성동 대표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덕수 대행이 용단과 용기를 냈다라고 또 말을 180도 바꾸세요. 누가 봐도 이 문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인사청문 제도상 국회의장이 국회가 인사청문 제도를 거부를 하더라도 기왕에 마음먹은 거 임명하면 그냥 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권한쟁의 심판과 뭐 이런 가처분 신청 등 이런 것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민주당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것은 바로 무너진 헌법으로 고통받고 놀랐던 국민들에게 이 헌법을 지켜야 하는 이런 어떤 절대절명의 국회로서의 의무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완규 처장이 수사 중인지 기소가 되는지는 한 번 더 저희가 차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진행했던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저를 개혁적인 사람이라고 대통령으로 선택해 준 사람입니다. 한번 할게요. 인사위원회에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총장에게 재청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견제가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또 저희들 의견하고는 좀 다릅니다. 장관님께서 재청권을 가지시든 총장님께서 재청권을 가지시든 상관없이 그 통제 방법으로 바로 인사위원회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2003년 3월, 그러니까 22년 전의 모습을 보고 오셨는데 당시 평검사 신분이던 이완규 처장이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때 이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상당히 총애를 받고 검찰 인사 개혁을 하겠다는 그런 이제 명분이었지만은 납득이 안 가는 이제 검찰 조직 내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 평검사들하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대화를 이제 하시면서 문제는 저 이완규 당시 저 검사가 주장한 내용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인사재청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요청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 자리에서 흔쾌하게 저 내용을 수용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검찰의 인사가 공정성을 뭐 깨하면서 또 정치적 중립을 뭐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사제도의 틀을 확보했다는 나중에 평가도 있어요. 뭐 그렇지만은 당시에 대통령하고 아무리 평검사하고의 대화의 시간에 그 검사들 뭐 평검사로 좀 대표성을 가지고 저 자리에 갔는데 저런 이야기를 꺼낸다는 자체가 대단히 쉽지 않은 내용인데 저때 이완규 검사의 결기는 대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22년 전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데 22년 후가 지난 오늘 이완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일어났죠. 그리고 12월 4일 새벽에 소위 대통령의 안가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하고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모이죠. 자, 왜 모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국회에서. 그랬더니 이완규 기계가 넘쳤던 이완규 법제처장이 뭐라고 했냐면 연말에 한번 보기로 했던 모임인데 시간이 없어 못 보다가 한번 본 것입니다. 연말 송년회 했다는 것이거든요. 아니 대통령이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을 했고 12월 4일 새벽에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등이 모여서 송년회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22년의 세월이 저 22년 전에 이완규를 이렇게 비겁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핸드폰을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걸 또 바꿨어요. 그래 핸드폰 바꾼 것도 아주 비열한 거짓말처럼 합니다. 아, 세파가 22년 전에 이완규를 이렇게 비열하게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 정말 쓸쓸합니다. 씁쓸하고. 예. 네, 22년 전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선에 나서야 한다는 한덕수 차출론이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50일 남은 대선을 정말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해야 될 권한대행께서
뭐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속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출마한다면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반대할 감사할 일이죠.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땡큐입니까? 예, 우리로서는 뭐 굉장히 땡큐인데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차출론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직무 대행을 했습니다. 시간도 촉박하고 그리고 또 대선 관리도 해야 되다 보니까 후보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도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출마하시기보다는 경선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맡으시지 않나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갑자기 한덕수 대망론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당내 특히 국회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뭐 다양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도 어제까지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러니까 당 지도부의 입장으로서 상당히 경계를 했는데 오늘은 뭐 국민적 사랑과 또 신뢰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뭐 다 모실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부분이 일정 부분 한덕수 대행에 대한 어떤 많은 일부 의원들의 러브콜에 대한 하답 아닌가 이런 판단도 해요. 근데 이제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는 하려면 이제 14, 15일 날 이제 입후보 등록까지 다 마쳐야 처음부터 경선 절차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과정까지는 절대 참여가 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뭐 이렇게 컷오프 1단계, 2단계 지나면서 최종 마지막에 파이널 후보가 정해지고 난 이후에 그때 이제 참여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경합을 벌리는 그런 기회를 가질지 모르지만 그것도 열려 있어요.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에 2017년도에 이걸 개정을 해놨는데 우리가 이런 관료나 어떤 중요한 그런 사람으로서 뭐 당직에 당에 있거나 안 그러면 당비를 내지 않았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들 기존에 이제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아주 다이내믹하면서도 또 뭐 서바이벌 어떤 그런 이 게임 행식으로서 후보 선출이 웬만큼 이렇게 열기를 가져가면서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볼 때는 변할 수 없는 상수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뭐 이 삽입을 시켜보고 이게 뭐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다면은 마지막 수단은 한덕수 뭐 대행에 대한 그런 뭐 모시는 뭐 이런 구애 작업이 뭐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민주당 입장에서 한덕수 총리 나오면 땡큐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굳이 뭐 평가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잠룡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잠룡은 물속에 잠겨서 아직 승천하지 못한 용이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그런데 발음대로 해보면 미음자 들어가는 잠룡이 아니라 비읍자 붙이는 잡룡. 그러니까 15명, 20명 정도 되는데 제가 뭐 너무 가혹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분들 중에서는 미음자 받침이 들어가는 잠룡이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비읍자 들어가는 잡용에 불과하니까 외부에서 저렇게 수혈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경쟁력이 없고 명분이 없다는 이야기죠. 김성태 전 우리 원내대표님이 빠진 국민의힘에 지금 출마분들은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아니 윤석열 검찰총장을 외부에서 영입해서 대통령 만들었다가 이 역사와 국민에게 죄를 짓고 또 외부에서 영입합니까? 어쨌든 김성태 원내대표님 잘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한 말씀 좀 뭐 덧붙인다면은 왜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덕수 대행을 차출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가능성이 지금 돌고 있는가 하면요. 이제 이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 오랜 관료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정치인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진보 보수 진영이 이렇게 양분돼 가지고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에 이런 진영 싸움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들이 그냥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정부에서 지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5년도 그런 정말
극단적인 그런 진영의 중심에서 있는 이재명 대표 이런 분이 또 되거나 또 우리 진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그거보다는 좀 관리형 대통령으로서 특히 대미 전문가고 통상 교섭의 전문가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간세 전쟁 문제도 원만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대망론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